자, 294쪽입니다. 294쪽에 이제 294쪽의 페이지.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게 신동엽을 좀 하다 말았어요. 신동엽. 이제 여러분 이제 1학기는 뭐 거기 길상사로 가고 2학기는 제가 부여 쪽에 가면 이제 동남시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동엽 문학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2시간 거리밖에 안 되니까 2학기 문학기행은 쪽에 한번 가도 괜찮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동엽 문학관 가보셨어요? 저는 한 5번 가봤어요. 5번. 안 바쁘신가 봐요. 네, 많이 바빠도 가요. 바빠도. 공단지는 가보려 때. 아니 이게 원래 이 국문학 공부는 현장 이걸 이제 필드웍이라고 해요. 필드웍. 여러분 뭐 앉아서 이게 텐트 잡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필드웍이라는 게 답사를 필드가 야외잖아요. 그래서 일한다는 뜻이죠. 그걸 필드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뭐 들어와? 자, 그래서 294쪽 잘 들으세요. 오늘 하지 말아요. 자, 294쪽 오늘 좀 내관을 좀 빨리 끝내려니까 보세요. 자, 294쪽부터 이제 보시면 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뭐 이렇게 다 설명 가군도 이야기하고 막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문청 시절 신동엽은 한국 근대시의 성장에 기여한 김소월과 정종의 시를 들게 읽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김소월이라는 시인은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뭐냐면 이별의 정한이죠.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김소월의 시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면 거의 맞아요. 맞죠? 김소월 시들을 보면 되게 이별이에요. 이게 뭐 사랑 이야기도 있지만 못 잊어도 뭐 이별 이야기죠. 진달래꽃의 이별 이야기죠. 그렇지 않나요? 김소월 시는 좀 이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지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고향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썼고 향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낯선 감각과 잘 조립된 시험을 통해 그려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의 시를 많이 읽어서 신동엽 시인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밑에서 둘째 줄 보면 곧 이별, 그와 이별, 친밀했던 그와 이별 있죠. 죽음이 가져온 극한의 슬픔을 노출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여기 좀 밑줄 좀 펴보세요. 거기 294쪽에 맨 밑에 둘째 줄 곧단 죽음이부터 쭉 해서 그 다음 첫째 줄에 담아냈다까지 여기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뭐냐면 보세요. 죽음이 가져온 극한의 슬픔을 함부로 노출하지 않고 죽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기 슬픔을 막 이렇게 노출하는 사람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주정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시라는 것은 주정시가 있고 주지시가 있어요. 이건 아시죠? 몰라요? 주정시는 감정에 호소하는 거. 감정에 호소하는 게 주정시고요. 주지시 알아요. 네, 지성의 그렇죠. 지성의. 역시 공부 잘하시는. 아니 했어도 원래 반복의 반복. 저야 뭐 한두 번 했겠어요. 반복. 지성이 호소하는 시죠. 이 대표적인 주지시가 누구냐면 이 김기림의 뭐라고 그랬죠? 바다와 날 이런 시를 보면 상당히 주지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현대의 어떤 지성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또 나오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가져온 극한 슬픔을 노출하지 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토소고 이 사람은 이제 사학을 전공했다고 기억나시죠? 이 사람 역사학 전공이에요. 사학 전공. 신동엽. 네, 신동엽. 역사를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사시를 쓰게 됐고 그 서사시들이 금강 이런 게 이제 서사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서사시인데 다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신동엽 시들이. 그래서 다독인 상태 남아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동엽 시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써놨다. 그 밑에 볼까요? 이 시는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산의 언덕에서 한국전쟁 당시 오종의 사건에 연루되어 화제보다 먼저 죽은 그리운 그를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작품으로 이해된다. 알죠? 이게 이제 그 사람 그리운 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한국전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문제를 그리고 있다. 요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여기 막 길게 써놨는데 거기만 넘어가고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산의 언덕에가
1989년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렸어요. 이 내용이 이해가 쉽기 때문이 아니라 죽은 자를 그리워하고 정중하게 그 애도하는 이런 감정.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죠. 죽은 자를 그리워하고 애도하는 감정. 이거 누구라고 그랬죠? 김소월이에요. 김소월이고요. 자, 이거 이제 수업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1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6페이지. 이 책에. 16페이지 펴보세요. 네, 맨 앞에. 거기 보면 세계의 냉혹함과 자아의 상실감, 초혼이라고 나올 거예요. 초혼이 뭐라고 해서 혼을 불러들인다고 했죠. 초혼이라는 게 혼을 불러들인다. 다 했잖아요. 초혼. 고부의식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초혼이라는 시를 보면 어때요? 완전히 규정적이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막 하면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상실감, 비애감, 슬픔, 절망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예. 이 시가 상실감, 비애감, 슬픔, 절망감, 말이 꼬이네. 절망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김소월의 특징인데 여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소월의 특징을 들어갔다. 아까 지금 김소월의 내용을 많이 읽었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써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선택과 실감난 이미지를 구상했다. 그리고 짧지만 리듬감, 이거는 아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리듬감이 있어. 이게 보면 이거 제가 294쪽 다시 보세요. 거기 연마다 두 번째 화사한 그의 꽃, 화사한 니은 관영어죠. 이게 그의 꽃을 꾸며주잖아. 맑은 숨결을 꾸며주고, 그러지 않나요? 울고 가니 뭐 그의 영혼을 꾸며주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라든가 끝에 지어이, 지네, 지어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가군이라고 그래. 가군. 그러니까 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두운, 앞부분이 같은 두운, 중간이 같은 뭐예요? 요운, 끝이 같으면 가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시면 그 좀 더 배우실 거예요. 지금 294까지잖아요. 아, 제가 말이 빠른가요? 네, 너무 빠르. 좀 빨리 할 얘기가 많아. 천천히. 아이 참. 294쪽에 그 시가 있잖아요. 거기 지어이, 지네, 지어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가군이라고. 그 끝부분이 같으면 제가 저번에 해서 좀 빨리 하려고 그래요. 가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군. 그리고 아까 뭐뭐 어때요? 그 비슷하죠? 내용들이 그 시를 배치한 내용들이 비슷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쓴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96쪽에 거기 그 두 번째 전략에 밑에 셋째 줄 올라가면 오히려 다음 줄 볼게요. 당대 모든 현실을 살아간 모든 이의 아픔과 상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언어, 이걸로 이 시를 쓰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 중에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맑은 눈동자에 비친 본원적 하늘과 이상적 인간은, 이 시가 좀 되게 유명한 시예요. 여기 그 298쪽을 좀 넘겨보시면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 거 있죠. 신동엽의 이게 되게 길어 이 시 보시면. 근데 이 시가 신동엽의 대표시, 물론 이제 뭐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은 껍데기는 가라 들어보셨어요? 예. 이 시가 이제 되게 대표시죠.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기고 껍데기는 가라. 엄청나게 유명한 시인데 이 시 말고 또 하나를 골라라고 하면 선정할 수 있는 시가 뭐예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이 되게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시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시도 299쪽 보세요. 이해하기 쉬운 토속어와 비유법을 잘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따르려는 각성자, 여기 좀 밑줄 붙이세요. 299쪽이 첫째 줄에 이 시도 다음에 이해하기 쉬운 첫째 줄에 토속어. 그 토속어라는 거는 이제 고향에 쓰는 말이죠. 비유법 활용함으로써 하늘의 진리, 각성자. 각성자는 뭐냐면 깨달은 자는 뜻이 깨달은 자. 깨달은 걸 각성이라고 하거든요. 깨달은 자는 뜻이 어려운 우리 성경. 이 깨달은 자의 어떤 진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 시를 보면 맑은 하늘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뭐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도 나오고요. 시를 읽어보시면 또 하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298쪽에 외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외경. 둘째 줄에. 외경의 외자가 뭐죠? 외경 할 때 외자가 뭐예요? 이게 두려울 외자거든요. 두려울 외자. 그 다음에 경은 알죠? 공경할 경자. 그러니까 외경이라는 말 되게 많이 써요.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공경한다.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거. 이걸 외경이라고. 약간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하는 그런 이제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하늘의 물리적인 현상, 심리적인 현상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시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떨 때 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또 하늘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299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의 핵심은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고 내일의 풍요롭게 전망할 줄 아는 지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하늘의 어떤 의미, 맥락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밑에 단락에 보세요. 마지막 단락. 신동엽은 비는 내리는데 숙명처럼, 숙명은 운명하고 똑같다고 선생님, 운명을 숙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널 생각하고 고뇌의 시면, 시면은 아주 깊은 곳. 시면이란 말 우리 많이 쓰거든요. 시면이라는 말이 어떤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넣어. 이걸 이제 시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빠져버리는 버덩이는 눈을 연민으로 내다보고 있을 것이다. 영은 이제 이게 빛을 영자인 거 아시죠? 비친다. 비친다는 뜻이에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가에서 넘겨보세요. 연민의 대상은 진짜 하늘을 보았던 각성자의 눈에 비친 어리석은 타자,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뭐랄까 인간의 잘못 이런 것을 하늘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잘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향한데, 향자는 향기 향자죠. 이 향기 향자입니다. 이게 향수할 때 여러분 향기 있잖아요. 향기 나는 거. 이 향수예요. 펄퓸이라고 하죠. 펄튬. 향수 이렇게 바르는 사람 있잖아요. 펄튬. 그 향수예요. 향아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향아는 듣는 사람이겠죠. 청자라고 할 수 있어요. 청자. 듣는 사람이죠. 그렇죠? 청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비치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뭐뭐 하자라고 이제 청유의 의미로 쓰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를 보면 또 재밌는 것은 301쪽을 보시면 직유법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직유법이 얼마나 나오나? 거기 그 301쪽이 두 번째 줄에 밑줄 쳐보세요. 그림처럼 있죠. 그림처럼. 우리말이니까 찾겠죠. 그림처럼. 그 다음에 그 넷째 줄에 전설 같은 풍속 있죠. 밑줄 쳐보시라고. 전설 같은이란 말도 있고, 그 다음 연에서 다섯째 줄에 병들 그건 아니구나. 병들지 않는 아니고 그 병들지 않은 젊은 말고 그 다음 마지막 단락에 보면 들국화처럼 있죠. 셋째 줄에 들국화처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에 전설 같은 풍속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같은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직유법. 근데 보통 이 현대 시에서는 이게 직유법하고 은유법이 있을 때요. 직유법보다는 은유법이 더 좀 좋은 시라고 평을 해요. 보통 은유하고 직유가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직유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현대 시에서는 보통 은유가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어떤 시인분들은 저도 이제 시 공부할 때 보면 직유법을 되도록 쓰지 마라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은유법 A는 B라고 이렇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현대 시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직유법의 표현을 많이 썼다는 거고요. 어떤 이제 현재 보면 시인들 중에 부정적인 현재고요. 이 현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결국은 약간 이상적인 시 공간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상적인 시 공간 추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현재를 벗어나서 나의 이상적 유토피아적인 공간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제 보면 나와요. 그래서 유토피아 나왔네. 제가 말씀 지금 쓰려고 이야기했는데, 신동엽이 추구한 더 나은 삶의 형상과 의미를 찾으려면 생활세계 이해. 그래서 유토피아 나왔죠? 자, 이거 배우셨는데 기억 나나 볼까요? 유토피아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저번 시간 했잖아요. 기억 안 나죠? 토피아가 뭐냐면 섬에서, 유가 뭐라고 했어요? 네버.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뭐예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섬이다. 이상향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향이 존재할 것 같아요? 무릉도원 있어요?
없어요. 엘도라도는 다 없어요. 그냥 그다음에 뭐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도 없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이어도 사나할 때 이어도도 없어요. 유토피아는 없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토피아의 결정체로서 평화한 그 두레와 평등한 분배 뭐 이런 것들 이런 무정부 마을 애너키즘이죠. 이 금강이라는 시가 이게 이제 서사시예요. 전진을 한다는 거. 약간의 이제 신동엽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참여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로 하는 시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향하라는 시는 어떤 시냐면 향하라는 시는 신동엽 씨도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향하라는 시는 어떤 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상적인 시공간, 이상적 시공간 아까 했죠. 이 이상적인 시공간이 옛날. 자, 옛날과 대비되는 지금이라고 해요. 옛날과 대비되는 지금.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동엽이 그러면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있을까요? 신동엽이 추구하는 이상 세계는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신동엽 추구하는 이상 세계는 이 사람은 뭐 아주 큰 걸 바라는 건 아니고 생활의 세계, 생활 속에서의 이상. 그다음 두 번째는 만인의 평등이죠. 만인의 평화와 평등, 평화와 평등을 보장하는 세계.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60년대, 70년대 자체가 이 가능할 것 같아요? 독재 시기인데. 생각해보세요. 어렵지. 이게 힘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자율성. 이것도 힘들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열린 공간. 보장되는 열린 공간이거든요. 이게 신동엽이 추구하는 이상 세계입니다. 이상 세계인데 이게 이제 요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도 2024년 이렇게 돼서 어렵지 않지만 이거는 그 시대를 봐야 돼. 제가 시대 정신 독일어로 뭐라고 써요? 시대 정신. 다 잊어버리셨네요.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써요. 자이트가이스트. 이거 했죠?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했어요. 아니 했어요. 모르면 처음 한 거예요. 모르면. 이게 우주생은 독일어. 달랬어.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해요. 자이트가이스트. 근데 독일어까지 하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 아니 이거는 용어니까 뭐 독일어로 표현을 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용어로 쓰이는 말이니까 알아줘야 돼요. 자이트가이스트. 그래서 이런 그 시대 정신이 그러니까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니지. 이게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의 관점에서.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하셔야 돼요. 60년대, 70년대의 그 말 안 해도 다 그 시절 사셔서 아시잖아요. 그 시절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2024년의 관점이 아니야. 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뭐죠? 시를 공부할 때 현대시의 이하 감상을 어떻게 여러분 공부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읽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읽다고 제가 말리진 않은데 그렇게 읽어와서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이 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동엽의 시의 세계가 어떤 것을 가지고 이런 걸 봐야지 뭐 글자를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읽지는 마세요. 그렇게 시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제가 중요한 곡이 좀 빨리빨리 갈게요. 303쪽의 그 마지막에 둘째 단락 이렇게 물론 다음에 사셨죠? 303쪽입니다. 향하는 갇혀진 옛날의 내면적 비유물인 싱싱한 마음밭. 이 표현도 보시죠. 싱싱한 마음밭. 마음의 밭, 비유적인 거죠. 그래서 벌어지는 전설 같은 풍속의 가치만을 주장하지 않는다. 산업화 이전의 세대가 누구나 경험했을 농촌 공동체의 풍경을 재현함으로써 민족의 시초와 절정을 이루는 옛날의 구체성을 확보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정종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정종의 시가 향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고향 풍경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향수를 쓴 정종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고
또 신동엽은 역사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민족 의식 이런 걸 되게 강조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백석이 시하고도 비슷하죠. 백석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백석이 다시 한번 복습. 무슨 저항신? 백석이. 2차 저항신. 그렇죠. 2차. 아 이거 강의하셔야겠는데. 강의하셔야겠는데. 네. 어우. 아 부럽다. 이거 맹자가 그랬잖아요. 맹자가 즉 천하 영재의 교육지.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거. 이게 삼락이라 세 번째 즐거움이다. 아 이거 세 번째 즐거움인데. 이렇게 좀 대답을 하시면 재밌어요 제가. 자 그래서 자 하여튼 신동엽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정말 신동엽의 하이라이트 시가 나옵니다. 껍데기는 가라.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신동엽 보면 여기 껍데기는 가라라는 904쪽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 시예요.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 시? 안 들어보셨어요? 네, 자 껍데기. 그러니까 이 껍데기라는 것은 뭐 특히 껍데기 그런 껍데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보세요. 딱 이 계절하고 딱 연결돼 지금 4월이잖아, 맞죠? 껍데기는 가라. 보세요.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봄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이 신동엽의 시를 잘 보세요. 그러면 패턴이 어때요? 패턴이 비슷하지 않나요? 아, 맞잖아요. 껍데기는 가라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뭐뭐 하고 뭐뭐 하라. 그러지 않나요? 이런 걸 보라니까 시를 여러분 보실 때. 그 다음에 껍데기는 가라 명령형 해놓고 뭐뭐 하고 뭐뭐 하라. 비슷하잖아요. 뭐뭐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이 신동엽 씨가. 이렇게 반복을 되게 잘 써요. 그러니까 이분은 국문학을 공부하신 그런 분처럼 정말 잘 써요. 시를.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네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이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남쪽부터 북쪽까지 이런 뜻이에요. 맞죠? 남쪽부터 북쪽까지를 비유적으로 쓴 거죠. 한라산 백두산이 있으니까.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라는 아주 멋진 시를 썼습니다. 신동엽의 대표시가 껍데기는 가라. 제가 저번에 그랬죠. 김수영의 대표시가 풀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동엽의 대표시는 껍데기는 가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 껍데기는 가라. 그러니까 이거 이 시 다 못 외우겠으면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 정도는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시가 되게 유명한 시다. 그래서 이 시는 좀 더 설명을 좀 하면 좀 어려운 말이 하나가 나오는데 보세요. 신동엽 문학에서 선하고도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이상적 인간형을 들려면 전경인이란 말 나올 거예요. 있죠? 전경인이 뭔 소리예요? 전경인? 네? 이 경자는 아시죠? 경자 몰라요? 네. 박갈경자는 박갈경. 여러분 구경야독은 들어봤어요? 예예. 네, 구경야독이 경자라고. 낮에는 밥 깔고 저녁에 책을 읽는다. 이걸 주경야독이라고 하죠. 낮에 밥 깔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 근데 그러니까 이 경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용어를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이 문학을 공부하려면 용어를 뭔 소리인지 모르죠. 이게 정경이는 뭐냐면 자 오로지 이게 전자가 오로지 전자죠. 한자를 보면 오로지 반만 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게 전경이에요. 경제인이요. 뭐 그렇게 대단하시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 전경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이거 뭐예요? 찐동사꾼? 찐동사꾼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더 쉬운 말. 그러면 좀 이해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신동엽의 문학에서 선하고도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이상적 인간형을 들려면 전경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적 이성에 바탕한 본업주의를 벗어나서 밭 깔고 길쌈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농사꾼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향수적인 뭐 귀를 행한다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꾼을 그러니까 결국 이 농사꾼은 뭐냐? 전경이는 뭐냐?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면 이거 오늘 다 끝내려 했더니 한 챕터 정도 남겠는데
보세요. 하여튼 이 정경이는 자, 전경이는 뭐냐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인간의 본연 그런 그 자연스럽고 생명 있는 문화를 공정하는 문화를 공정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부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렇죠? 그 농촌에서 그 원시의 본연의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고 이제 정경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좀 더 멋있는 말로 대지적 인간형이다 이렇게 또 대지적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지에서 살아간 인간형이죠. 그렇죠? 그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의미가 이제 전경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전경인의 조건들은 어떤 약간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되게 순진무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전경인 조건이 또 있어요. 참 말이 어렵죠. 전경인의 조건이 또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경인은 농사꾼은 뭐 어려운 말로 어떻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냐? 학술적인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어려운 말 쓰는 거예요. 이야기했죠. 학술적인 공부 여러분이 그냥 문화센터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경인의 조건은 뭐냐? 첫 번째는 되게 순진무구한 존재들의 공동체. 그렇죠. 이 전경인은 순진무구한 존재들의 공동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혼란과 불안을 넘어서 공동체.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전경에는 순진무구한 존재들의 공동체고 혼란과 불안을 넘어선 공동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자 다시 306쪽으로 가보면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자, 4.19 혁명에서 아사달 아사녀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로 가는 거죠. 이거는 정경인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완성 뭐 이런 식으로 써놨죠. 그래서 이제 지금 306쪽 보고 있어요. 306쪽이요? 네, 지금 306쪽 보고 있어요. 그 305쪽은 건너뛰고요. 305쪽은 건너뛰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껍데기는 가라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본연의 상태, 이런 것을 돌아가자는 거예요. 껍데기 가라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라는 것은 이제 허례 의식, 요즘 말로 하자면 허울뿐 이름 할 때 허울 이런 거 있죠.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실속 없이 그냥 허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정말 너의 실속을 가지고 와라. 이런 이야기, 이걸 이제 좀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라는 것이고, 실제 이 껍데기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너의 허울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의 그 반대는 뭐겠어? 알맹이겠지. 그러겠죠. 우리가 고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고갱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를 다 잘라. 그럼 여기에 막 노랗게 생긴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나요? 요거를 고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고갱이.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말도 참 어렵게 써놨는데 여러분이 여기서는 그런 어떤 전경인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고, 그 밑에만 좀 보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307쪽을 보시면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이게 신동엽의 시가 상당히 많이 이제 3편 정도가 이제 하나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종로 5가라는 시가 있는데 실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7쪽 마지막 단락부터 볼게요. 신동엽은 야만화된 문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화롭고 통합된 인격체 전경인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원형이 될 만한 모습을 아까도 여기 생활 속의 세계 보는 이야기 했었죠. 그런 데서 찾는 바 껍데기는 가라에서는 시 공간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원수성의 세계,
원수성의 세계라는 것은 원래의 어떤 그 상태를 말해요. 원수성이라는 게 뭐 원수졌다 그런 원수가 아니고 원래의 어떤 수의 상태. 그래서 세계를 역사적 기억과 상상적 재구성을 통해 재현한 것이고 중립의 초래청 실시된 그 소사시적 과거를 비수성. 그러니까 이 과거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었고요. 넘겨보세요. 신동엽은 이토록 귀수성이 돌아가는. 그래서 비수에 돌아간다는 거죠. 비수. 비가 돌아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자라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수라는 의미인데 상태. 뭐 우리가 이제 뭐 귀소 본능할 때 귀소는 뭐냐면 이 소는 둥지란 뜻이에요. 아시죠? 둥지로 돌아가는 거. 우리 귀소 본능 뭐 이런 말 쓸 때 그거는 둥지라는 의미고 여기서 귀수라는 것은 원래의 어떤 숫자의 상태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둥지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다시 308쪽 보세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가난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너의 헐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버리고 너의 실속이는 알맹이만 드러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참여시가 되는 거고 참여시를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이거 뭐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앙가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앙가주망. 이것도 이 프랑스어인데 되게 많이 나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뭐죠? 인게이지먼트. 이게 참여라는 뜻이거든요. 인게이지먼트인데 이걸 프랑스어로 읽으면 앙가주망. 그래서 뭐라고 해요? 참여시. 참여시는 뭐라고? 앙가주망. 그래서 신동엽 씨는 이렇게 껍데기는 가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니들의 어떤 실속 이런 거 허례의식 다 빼고 실속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이 시를 찬찬히 읽어보면 그렇게 우리 원시의 그런 상태, 독재가 있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 시는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쓰면 좀 검열에 걸리니까 좀 돌려 쓴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라는 게 너무나 뭐죠 뻔하게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시니까. 자, 그 다음에 308쪽에 보면 종로 5가라는 시가 엄청 길어요. 종로 5가에 광장시장이 있었고 요즘에도 뭐 빈대떡 먹고 막 그러지 않나요? 네, 광장시장. 저도 맞아요. 저도 많이 가봤는데. 근데 바가지를 씌워갖고 뉴스에 막 떠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광장시장 이건 아니지만 하여튼 종로 5가에 가면 뭐 여러 가지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쭉 써놨어요. 읽어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 그래서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그 마지막 단락을 좀 볼게요. 마지막 단락. 다른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슬비 오는 날 거기 볼게요. 310쪽.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그 소년의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에 밤이 내리고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에선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시는 보세요. 이 맑기만 한 눈동자에 밤이 내리고 이런 표현들이 참 시적이잖아요. 표현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시점 쓰신 분은 알겠지만 또 나의 가슴에서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그 옛날에 뭐죠? 그 선전에 보면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에 들어왔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빈폴. 똑똑하시네. 그녀의 자전거가 이건 보세요. 얼마나 시기 아니에요? 이 빈폴이 여러분 그 빈폴이 지금 나온 김에 뭔 뜻이냐면 빈폴이 뭔지 아세요? 빈폴은 들어봤어요? 옷 이름. 뭐라고요? 옷 이름. 옷 이름이긴 하지. 근데 뜻만 호리호리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빈폴이. 네, 빈폴의 뜻이. 빈이 날씨라는 뜻이고 원래 폴이라는 것은 이제 극대 그러니까 놀스포라면 북극 그런 뜻이에요. 극이라는 뜻이 있는데 빈폴이란 말 자체는 호리호리한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옷이 사이즈가 좀 작아. 예, 빈폴이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적인 표현들 특히 이제 그래서 국문학과 졸업하신 분들이 카피라이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모르겠어요. 맨날 4년 동안 배운 게 이런 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고 시적으로 시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국문학과예요.
하여튼 그건 이제 여담이고 자 다시 310쪽 가겠습니다. 자 종로 5가는 자 보세요 310쪽 그 자체로 단독 10편이면서 금강의 후화라는 건 뒷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뒷이야기. 후화가 뭔지 모르겠다. 뒷이야기는 좀 이해가죠? 올라있는 시다. 그래서 종로가의 인물 사건 이런 걸 이해하려면 금강과 연관성. 금강의 핵심적 사건은 뭐 반체, 그러니까 반독재, 반봉건 이런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동학농민운동 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최재우, 전봉준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역사를 전공했다는 걸 알겠죠? 이런 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재우, 전봉준의 실존 인물을 좀 보세요. 이렇게 맑은 하늘 빛난 눈동자로 우러러보며 뜨거운 혁명의 의지를 다지는 가상인물 신한이다. 그러니까 시인의 분신이라는 것. 자 여러분 이것도 또 설명 좀 드리죠. 시인의 분신 이걸 뭐라고 하죠? 요즘 용어를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이야기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칼 융이 이야기했어요. 또 잊어버리셨네요. 이걸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많이 들어봤어요. 시적 화자.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공부는 들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와야지 하는 거 아는 거라.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에요. 자,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꼭 알으세요. 시적 화자.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소월이 남자죠. 그런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렇게 막 해. 그러면 읽어보면 시적 화자는 확실하게 여자죠. 예. 시적 화자가 여자예요. 뭐 진달래 꽃을 피린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이게 시인이 남자인데 시적 화자는 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적 화자가 남자라고 해서 이게 아니고. 근데 저걸 융 페르소나라고 한다고요? 아니 융이라는 사람이 페르소나라는 말을 이야기했고요. 페르소나의 의미는 원래는 가면이라는 뜻이죠. 원래 뜻은. 원래 뜻은 가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인데 이 여자의 가면을 쓴 거잖아요. 남자가 여자의 가면을 쓴 거죠.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되게 선의 착한 그 탤런트 연기자가 악한 역을 해. 그러면 악한 가면을 쓴 거죠. 예. 그래서 페르소나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얼굴이 되게 못생겼어. 근데 막 화장을 해갖고 되게 예뻐 보여. 그것도 페르소나. 그래서 페르소나죠. 가면을 쓴 거죠. 가면이잖아 가면. 나쁜 남자가 착한 남자인 척 하는 것도. 네, 그럼 다 페르소나예요. 원래의 상태가 그래서 페르소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그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보세요. 이런 거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안 나와요. 이거 몰라도 돼. 근데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알으니까 거예요.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만 공부하려면 뭐로 여기 와요? 어려운 말인가 보다만 생각했지. 아시겠죠? 뭐 페르소나만 배우셔도 여기 오신 거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야, 그래서 이제 이 신한이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페르소나 이야기했고 그 다음 달 날 그러니까 이 인물은 시인의 분신이기도 하다. 동학농민운동의 실패 위에 4.19 혁명의 좌절을 겹쳐놓고 오늘 얼마나 달라졌는가라고 쓴 비평적 논평에서 확인된다. 신한이가 주인공이면서 비평적 서술자로 동시에 등장.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자 여기 이렇게 해보세요. 주인공이자 여기다 1번이라고 써보세요. 주인공이 1번. 그 다음에 비평적 서술자인데 2번이라고 써보세요. 이게 비평적 서술자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야 돼. 3번. 이거는 시인의 분신이에요. 시인의 분신.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 시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비평적 서술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 뭐라고요? 시인의 분신이기도 하고 시인의 분신. 그러니까 시인의 분신이기도 한데 이제 하나의 낯선 소년으로 아까 지금 제가 읽었던 마지막에 보면 이슬비 오는 날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이거 나왔죠? 이 낯선 소년인가 한다고 시인의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한 인물의 두 가지.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광해 영화 보셨어요? 광해 영화를 보면 광해군이 이 닮은 정말 거지가 하나 있었죠. 이병헌이 두 역할 하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이 막 몸에 안 좋아가지고 이병헌이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광해군 역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왕자 거지처럼. 그러면 이걸 그냥 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문화가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광해군하고 닮은 사람이 있었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해군이 되게 좀 뭐 못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군자를 지었으면 예. 명산군 이런 것처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광해군도
정치를 잘한 면모가 있다는 걸 한 인간의 이런 것까지 봐야 된다니까. 두 가지 면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 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말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지킬박스 하이드 이게 두 사람 아니잖아. 이때는 지킬박스 하이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누구한테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구한테는 다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작품 속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당연히 있죠. 그 뭐 저도 박사 논문을 썼지만 그 허조그라는 작품에도 보면 허조그라는 작품 있어요. 그 폴 벨로우의 허조그에 뭘 쓰냐면 Man is an amphibian이란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Man is an amphibian 하면 뭐냐면 인간 이 엠피비언이 양서류거든요. 양서류. 개구리 같은 양서류잖아.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여러분 어떻게 번역해? 인간은 개구리다? 이렇게 번역해?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초짜 해석이고 인간의 마음. 자, 좀 더 해석은 뭐 그래서 공부를 한 거는 수준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자, 인간의 마음. 자, 보세요. 양서류와 같다. 너무 멋있네 좀. 자, 근데 이것보다 좀 더 멋진 해석을 하면 인간은 자, 양서류는 두 곳에 살죠. 물에 살고 육지에 살죠. 네. 선의 마음과 악의 마음을 동시에 같이 보세요. 인간은 개구리다. 이게 멋져요. 인간의 마음이 양서류와 같아. 이게 훨씬 더 멋지지. 네. 이것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죠. 이게 결국은 인간이 그런 그 두 가지 면이 있다.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런 거 있는데 이런 걸 여러 문학 작품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광해에서도 그렇고 이 블랙스완이라는 영화도 있었거든요. 이런 생각해보세요. 백조가 어떻게 백조인데 블랙입니까? 아니요, 호주에 있는 백주는 블랙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호주의 백조 블랙인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백자라는 백자라는 흰백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블랙을 써버리면 흑조가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죠? 백조라고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스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인공이 누군가를 찔렀다고 생각해 자기를 찌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찔러가지고 막 그 발레를 하면서 피가 막 이렇게 무대 하면서 끝나거든요. 블랙 스완이라는. 하여튼 그래요. 이야기만 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뭔지 아시겠지? 인간의 두 마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작품들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기 그 311쪽의 마지막 단락을 좀 볼게요. 이 시의 등장인물을 사회적 위상과 연결시켜 분류해두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시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촌향도 이게 뭐냐면 이촌향도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촌향도 이자가 옮길 이자예요. 옮길 이. 지금 몇 페이지예요? 311쪽에 밑에서 셋째 줄 이촌향도 옮길 이. 그다음에 시골촌 향할향 도시도. 그렇죠. 그래서 이촌향도예요. 그러니까 그 촌을 옮겨서 어디로 향한다? 도시로 향한다. 이걸 이촌향도. 이거 지리 시간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촌향도. 이촌향도가요? 아, 처음 들어보세요? 이촌향도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촌향도라고 해. 향할향 도시도. 향할향. 됐죠? 그래서 낯선 소녀는 최하층 민 이동직 노동자와 청년을 아버지와 누이로 두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이 가족은 권력에서 배제되어 자신의 언어와 신체를 억압받거나 상실한 상태라는 점에서 하위 주체라는 거예요. 하위 주체. 거기 이제 영어로 이제 서브얼턴이라고 써놨는데 하위 주체이고 이들의 식민화와 소외하는 뭐 이렇게 그 제국, 식민 권력에 의해서 지속된 것이다. 이렇게 써놨죠.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시대를 보면 그런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쓰고 있어요. 권력자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게 신동엽 시를 이제 깊이 들어가면 영어로 뭐랄까? have and have not. 이렇게 써. 이 실제로 쓴 표현이 있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멋지죠? 이렇게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뭐 프롤레타리아가 우상 계급자라는 부르주아 우상 계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부자는 소고기 반찬을 먹고 빈자는 소고기 라면만 먹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소고기라면. 부자는 뭡니까 사우나에서 땀 빼고 빈자는 사우디 가서 땀 빼고 그런 거 있어. 부자는 지갑에 회원권이 있어. 골프 회원권. 빈자는 회수권이 있어. 회수권. 요즘에 회수권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도 이게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는 뭐 60년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많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이 종로가라는 내용의 시가 어떤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그런 뭐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보세요. 거기 그 312쪽에서 312쪽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힘센 권력이 융성할수록 312쪽 더 낮은 상태로 전락하는 약자들의 수요도 커진다. 약자들은 눈이 붓거나 허리를 다친 모습에서 보이듯이 은유로서의 질병, 곧 한편으로는 불쌍함과 연민감을 불러일으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권력에서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잘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낯선 소년과 가정 나아가 궁핍한 공동체의 운명을 예감하면서 새로운 식민의 땅으로 변질 중인 죽음의 공간 서울을 비판하는 내가 서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제 식민지 1910년에서 1945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독재하도 어떻게 보면 식민지 아니에요. 독재라고 군사 독재 시절도 그러니까 이 1900 한일 합방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는 말이지 일제 36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1960 뭐 70년대 이때도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식민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꼭 식민지가 10년에 45년까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때가 지났는데 식민지지 그게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비판하는 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있어서 뭐라고 나왔어요? 군사 독재와 재벌 중심의 산업화, 그에 따른 신구 시민 권력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 종속의 뭐 모순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뭐 써놨잖아요. 그런 어떤 독재에 대한 저항 이야기라고 뭐 하셔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그건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신동엽은 그 313쪽 결론으로 넘어가서요. 거기 보면 자 신동엽은 해방 이후 단절되다시피 한 남한의 진보적 신문학을 탄탄한 시정시민, 탁월한 창작력을 앞세워 재건한 민중 긍정의 혁명시민이었다. 혁명시민이란 말도 써요. 혁명. 그리고 우리 전통, 역사, 향토, 정서에 대한 자긍심. 이 자긍심할 때 이 긍자가 기뻐할 긍자예요. 이렇게 해서 한자로 쓰면 긍. 이렇게 써요. 긍. 자긍심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뻐할 긍. 이 글자는 아시죠? 자긍심이요. 그래서 오랜 연원을 가진 참된 생활의 세계, 영혼, 육체로 건축하기 위해 외연을 넓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외연이라는 것도 좀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못 찾으셨어요? 네. 금방 잊어버려. 밑에서 결론- 세 다섯 결론에 제가 말이 빠른가? 밑에서 다섯째 결론에 여섯째 줄 그 여섯째 줄 있잖아요. 외연을 넓힌다. 거기 하나, 둘, 셋, 넷. 313페이지요? 313쪽에 결론 찾으셨어요? 결론에 위에서 넷째 다섯째 줄. 아니 우리말 외연을 넓히는 그 이야기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연이 뭔지 여기. 그러니까 이 시라는 걸 여기 다섯 번째. 안경 써서 자, 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외연과 이거는 외연의 반대말이에요. 내연. 외연. 네, 그럴 줄 알았어.
내포예요,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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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포함하는 거 있죠? 네. 외형과 내연이 아니고 외형과 내포예요. 외형과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외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외연은 그러니까 뭐랄까 1차적 의미, 그러니까 피상적 의미랄까? 피상적 의미. 내포는 함축적 의미.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용어들이 이렇게 어렵다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그렇게 저도 못하죠. 저 15화까지 다 들어봤어요. 저도 제가 이 강의를 하려면 안 들어보고 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이렇게 강의를 했어. 나는 좀 이거 다른 시각으로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제가 5분. 자 보세요. 외형과 내포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조금 지나도 해야 돼. 5분 안에 지금 시간 마무리. 자 국화가 있어요. 자 국화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국화는 자 외연은 뭐냐? 가을에 뭐 피는 단연생화초 맞죠? 네. 이러면 이게 외연이. 그러니까 이건 피상적인 의미잖아. 근데 이 국화의 합보 뭡니까? 이건 절개 오상고절이라고 해서 사군자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예. 외남국죽이라고 하면서 절개. 또 서정제 국화협회에서는 국화가 뭐였어요? 서정제 국화협회에서 국화.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다 잊어버렸네. 중년 후근함 중년 여인의 원숭이. 원숭이. 나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나의 삶을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연과 내포가 일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차적인 의미와 2차적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외연을 넓힌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랄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지경을 넓힌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연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피상적인 의미의 외연이 있고 지경을 넓힌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뭐 지경을 넓히잖아요. 이삭이 막 우물을 파고 막 그렇게 나오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내 지경을 넓힌다는 의미도 있다. 하여튼 그래서 외연을 넓히는 일에 열정을 쌓았다는 겁니다. 밑에는 이제 넘어가고요. 밑에 넘어가고 자 여기 이제 그 마지막 단락이 중요해요. 다른 걸 건너뛰겠습니다. 314쪽이 마지막 단락 이거는 전체를 메모치고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이 부분을 좀 잘하세요. 314쪽 마지막 단락 물론 이하. 자 볼게요. 자 그럼 이게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신동엽은 누구보다도 자 밑줄 쓰세요. 민족 전통의 토속어와 생활에 밀착된 정서의 발굴에 힘을 기울였다. 거기다 1번이었어요. 1번. 번호 매기시라고. 이거 다 했던 거 요약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줄에 시적 혁명과 현실의 변혁이라는 열매로 뭉칠 수 있는 좋은 언어를 통해 시적 진실의 뼈와 살로 조형하는 데 성공했다. 자, 시적 혁명 거기다 2번이었어요. 시적 혁명부터 밑줄 쫙 쳐. 성공했다까지. 거기다 2번. 이해 가죠? 뭔 말인지? 시적 혁명과부터 쭉. 그 다음에 하나 더. 밑에 세 번째 줄. 신동엽이야 말로 다음에 참여시에서 거기 3번. 참여시 앞에 3번. 자, 참여시부터 까닭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줄. 거기까지 밑줄. 참여시에서 사상을 죽음을 통해 생명을 획득하는 기술로 탁월하게 펼쳐낸 시인이라고 상찬했던 까닭. 그러니까 상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주 칭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칭찬했다. 여기 이제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상. 참여시에서의 사상을 죽음을 이 사상이 여러분 사상이 뭐냐 그러면 자 이게 그래서 한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사상 누구의 뭐 사상 이러면 이걸 쓰는 거예요. 네. 누구의 사상 뭐 율곡의 사상 할 때 이걸 쓴다고. 근데 여기에 사상은 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 일사자에다가 보면 이게 이제 그 뭡니까 형상상자예요. 뭐 코끼리상이라고도 하고 코끼리상자라고도 하고 형상상자. 사상 있잖아요. 사상. 그러면 참여시에서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상은 여기서 이제 생각 여기서 위에 있는 사상은 생각이고 이 지금 이 책에서의 사상은 어떤 일상의 어떤 일상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때 사상은 누구의 뭐 생각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약간 사건이 상징하는 바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 사상.
그 공자의 사상 그런 사상이 아니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3번을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음 중 시험 문제는 거의 이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신동엽의 시의 세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써 1, 2, 3, 4 이렇게 막 쓰다가 여기 있는 말들을 이제 좀 이제 바꿔서 쓰는 거예요. 바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동엽은 민족 전통의 소고와 생활에 밀착된 정서의 발굴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신동엽은 뭡니까? 문명의 발전에 예를 들어서 힘을 기울였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겠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동엽의 어떤 시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 책을 하나하나 막 다 읽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저도 공부를 꽤나 한 사람인데 제가 봐도 이 말들을 너무 어렵게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봐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드렸잖아요.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예, 좀 쉬었다가 김춘수 유명한 김춘수 좀.